자, 그리고 다음 경찰은 그가 구입한 회칼에 대해서 묻기 시작했죠. 그러자 정 씨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실 제가 우울증이 좀 있어요. 그래서 자살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산 거예요. 네. 라고 하자, 자살하려고 40만원짜리 회칼을 구입하신 거예요? 라고 말을 하는데, 보통 우울증으로 자살을 택하는 사람들은요, 보통의 경우 이제 집에서 쉽게 손 닿을 수 있는 뭐 면도칼, 커터칼, 뭐 주방용 칼, 뭐 이런 걸 사용해서 자살하는 게 보통의 경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비싼 칼을 구입하면서까지 자살을 하려고 했다? 뭔가 이상했던 거죠. 자, 그래요. 뭐 자살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납득이 안 되는 게, 여러분, 보통 사시미 칼은요, 날이 굉장히 예민해서 아주 살짝만 긁어도 쉽게 너무 크게 잘 베이기 때문에 보통은 공격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대요. 게다가 이 칼은 40만원짜리 칼이었던 거고요. 그래, 그렇다 치자.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 남자는 백수였다고. 아니, 어차피 백수인 거 다 밝혀진 마당에 이 돈 없는 백수가 어떻게 이 40만원짜리 칼을 구입했냐는 거죠. 그래, 뭐 그러면은 뭐 얘 말이 다 맞다고 하자. 이 정씨의 말이 그래 다 맞아. 다 맞아. 근데 어라? 집에 이 회칼이 없네? 어딜 뒤져봐도 이 회칼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자, 이 회칼의 행방을 묻자 이 정씨는 이렇게 또 대답해요. 그거요? 그거 아빠가 치운 걸로 알고 있는데? 라고 대답을 하죠. 자, 그리고 나서 이방현 씨의 짐은 왜 처분했느냐? 라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아빠가 여자 짐 있는 거 그런 거 알면 좀 수상하게 볼까봐. 그래서 치워놓은 거예요. 네. 자, 이렇게 대답을 했지만 이 역시 모두 거짓말로 판명납니다. 이유는요, 사실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한 뒤에 어렵게 이 정씨의 아버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아버님께 이 상황들을 묻자, 아버님은 칼과 이방현 씨에 대한 그런 존재조차도 몰랐고 짐이 있었는지도 몰랐던 거예요. 심지어 1월 23일과 24일에는 집에 들어간 적조차 없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다음 경찰은 이방현 씨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들을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해요. 뭐 나중에 변사해주면 되겠지 뭐 생각하고 쓴 거예요. 결혼하려고 했던 사이였잖아요. 아시잖아요. 라고요. 참 이상해요. 자, 분명 정 씨가 카드를 사용한 날은 이방현 씨가 실종된 직후였어요. 게다가 그녀와 헤어지려고 한 사람이 그 카드를 쓰려고 했다? 썼다? 과연 그녀가 살아있다면 카드 써 하고 이렇게 카드를 줬을까요? 자, 또 자신의 예비 신부가 실종된 마당에 찾아 나서기는커녕 그녀의 카드로 모텔이나 나이트클럽, 술집 이런 유흥 문화를 열심히 즐겼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도 이해가 되지 않죠? 자, 그리고 집도 있는 양반이 왜 굳이 모텔에서 잤을까요? 택시 타고 집에 갔으면 됐잖아.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자, 계속되는 그의 거짓말에 결국 거짓말 탐지기까지 동원됩니다. 그리고 경찰은 정 씨에게 3가지 질문을 던지죠. 첫째, 너가 이방현 씨 죽인 범인이지? 둘째, 이방현 씨 살해당한 거 너 분명히 목격했지? 너 살해당한 그런 모습들 봤지? 그리고 마지막 셋째, 실종자 이방현 씨 어디 있는지 너 확실히 알고 있지?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리고 나서 정 씨는 이 3가지 질문에 답을 합니다. 첫째, 아니요, 제가 안 죽였습니다.
둘째, 아니요. 목격한 적 전혀 없는데. 본 기억도 없습니다. 마지막 셋째, 전 어디 있는지 몰라요. 라고 대답했고, 그 결과 그의 대답은 모두 거짓으로 판명됩니다. 자, 이제 더 확실해졌어요. 그가 범인인 게. 그런데 여기서 정말 안타까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사실 우리나라에서 거짓말 탐지기로는요, 범인을 검거할 수가 없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는 증거로 채택이 전혀 되지 않고 단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게 되는데요. 자, 경찰은 거짓말 탐지기 이후에 정 씨에게 제안 한 가지를 합니다. 봐요. 계속 진술하고 막 감시받으니까 지겹죠. 네. 빨리 끝내는 방법 하나 있는데 우리 이거 빨리 끝내고 그냥 평범하게, 귀찮잖아, 우리 평범하게 갑시다. 어때요? 제안 한번 받아볼래요? 라고 하자, 그래요? 뭔데요? 말씀이나 좀 해보세요. 라고 대답하죠. 이때 경찰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최면 수사 한번 해볼까요? 이게 효과가 끝내주거든. 자, 경찰은 그에게 최면 수사를 제안합니다. 그런데 그는 진실이 밝혀질까 두려웠던 걸까요? 거짓말 탐지기까지는 거부할 수 없었지만 최면 수사는 끝끝내 거부합니다. 자, 침묵으로만 일관하고 거짓말만 되풀이하는 이 정씨, 그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자, 재판에서 이 검찰은 정씨에게 사기, 여신 전문 금융업법 위반을 제목과 이방현 씨를 살해했다는 개연성이 크다며 징역 10년형을 구형해요. 자, 사실상 이방현 씨의 생사 여부가 전혀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가 이방현 씨를 살해했다는 명확한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정 씨는 사기죄와 여신 전문 금융업법 위반만 유죄사항으로 채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몇 년형을 받았느냐? 고작 징역 2년형만 선고받습니다. 자, 당시 정 씨는 자신의 스펙이 모두 밝혀지자 이런 진술도 했다고 해요. 미국이요? 처음부터 갈 마음 없었죠. 아니, 미국 가자고 하면 그 방현이가 떨어져 나갈 줄 알았어요. 누가 같이 가자고 자취방도 빼고 그 난리 필 줄 알았어요? 아니 다른 애들이 다 나가 떨어지던데. 아무튼 그랬어요. 라는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자, 처음부터 그는 결혼할 마음조차 없었어요. 그러는 반면에 이방현 씨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와 함께 하려 했지만 이 둘의 마음은 같은 방향을 보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방현 씨는 어떤 분이셨을까요? 자, 그녀는요, 제주도 출신의 여성이었는데 어릴 적 그녀의 집안 사정은 그렇게 넉넉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녀는 졸업 이후에 서울로 홀로 상경해 취의생사로 일을 하기 시작했고 가족들을 끔찍히 아끼며 살아왔던 효녀였던 거죠. 사건 당시 30세밖에 되지 않았던 그녀는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자, 이방현 씨 동생분이신 이기록 씨는요, 지난 2014년 7월 12일 제주에서 서울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정 씨를 면회했다고 합니다. 자, 그녀는요, 언니가 실종되기 전에 정 씨를 정말 많이 따랐었다고 하는데요. 동생분은 얼마나 배신감이 들고 화가 치밀어 오를까요? 저는 사실 가족도 아닌데 정말 지금 분에 차고 있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생분은 정 씨와 마주하며 그 짧은 시간 동안 대화를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오빠, 잘 지내세요? 다름이 아니라 오빠 항소하셨던데 항소한 이유 물어봐도 돼요?
아, 내가 항소한 거, 그건 내가 하루빨리 나가야지. 내가 진짜 사랑하는 방연이 찾을 수 있잖아. 그래서 그런 거야. 나는 방연이 빨리 찾고 싶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자, 동생분은 진실이 너무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오빠, 언니 실종된 지 벌써 1년 반이나 됐어요. 시간 진짜 빠르죠? 오빠, 시간도 많이 흘렀고 오빠 기억도 좀 많이 흐려졌을 거 아니에요. 우리 최면 수사 한번 해보는 건 어때요? 최면 수사 하면은 그 옛날 기억부터 해서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다던데. 우리 최면 수사 한 번만 해요. 네? 라며 시간 간격을 두고 이 동생분은요, 이 같은 질문을 3번이나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정 씨는요, 다른 말로 2번의 화제를 돌렸고 마지막 한 번에는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침묵으로 일관했다고 합니다. 자, 이후 동생분은요, 면회실을 나오며 이제 이 정 씨가 범인임을 확신했고 결국 참아온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동생분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더 황당한 게 있어요. 아니, 오빠가 현재 변호사 2명이나 고용하고 항소하고 있거든요. 아니, 절대 넉넉하지 않는 이 형편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큰돈이 어디서 났는지 사실 좀 궁금해요. 혹시 언니가 자취방에서 뺀 그 보증금으로 한 게 아닐까? 정말 의문투성이라니까요. 그리고 오빠는 2년형 받는 것도 억울해하고 있던데, 그렇게 억울하면 최면 수사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자꾸 피하는지 이해도 되지 않아요. 정말 답답해요. 최면 수사 한 번이면 되는 걸 마지막까지 거부했다니까요. 자, 이 사건은 예상치 못하게 점점 묻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방현 씨의 가족분들은 그녀의 생사 여부라도 알 수 있길 바랬는데 자꾸만 묻혀지는 이 사건. 사실 이 사건은요, 당시 세월호 사건과 겹쳐진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더 묻혀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자, 자꾸만 묻혀지는 이 실종 사건. 그래서 동생분은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권을 잡던 시절인 2014년 7월 16일 1차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정식으로 탄원서를 올리셨는데요. 당연히 우리가 예측하듯이 답변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이후 2014년 8월 6일 2차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정식으로 국민신문고에 올린 글도 있었는데요. 역시 이것도 묻혀지고 말아요. 가족들은 정말 허탈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꾸만 모르쇠로 넘어가려는 것 같아 보였죠. 자, 결국 동생분은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나 울 것 같은데. 울면 안 돼. 국민 여러분, 솔직히 대통령님과 검찰총장님께 너무 섭섭합니다. 일개 힘없는 국민 예비신부 실종 사건이 큰 사건에 묻혀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잊혀지길 바라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먼저 서명해주신 8천여 명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며 피눈물로 간청드립니다. 아직 서명을 안 하신 분은요, 사건 내용을 알고 계신 분들에게 물어보시거나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사라진 예비신부 다시 보기 영상이랑 2014년 7월 21일 SBS 한수진의 존망대, 표창원 전 교수님의 특별대담, 사라진 신데렐라, 시신 없는 살인 유죄 가능성은, 이 영상을 보시고 공감이 혹시 조금이라도 가시면 서명 제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라며 3년 전에 글을 올리셨고, 동생분은 한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방송이 나간 이후에 정말 많은 분들이 서명해주시고 언니에게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뭐 재판 결과도 중요하고 하지만 사실 가족들 입장에서는요, 저 사람이 벌을 받든 안 받든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가족들은 언니가 살아있을 거라는 그 작은 희망으로 겨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어요. 언니 사진 한 번만 더 봐주시고 제발 언니 찾을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제발요. 그리고 저희는 언니가 만약에 죽었다면 언니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 그것만이라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건 절대 바라지 않을게요. 제발 언니 이 사건을 그냥 넘어가 주지 말아주세요. 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전하셨다고 합니다. 자, 2013년 모두에게 부러움을 한몸에 받던 신데렐라 예비 신부 이방현 씨. 그녀는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자, 동생분의 말씀대로 어떠한 모습이던 부디 하루빨리 가족분들에게 단비 같은 소식이 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녀는 어디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정 씨는 알고 있겠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혹시 이 이방현 씨가 살아계시다면 우연히 목격을 하게 될 시, 자, 아래에 있는 이 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 혹시라도 그녀의 시신이 어딘가에서 발견이 된다면 그것 또한 경찰서에, 가까운 경찰서로 빠른 신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엑스파일은 여기서 마칠게요. 이방현 씨 실종 사건 잘 보셨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시고 그럼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